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하원 중국 특위, 미국 하원 국도안보위원회가 한 200여 대의 ZPMC 크레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철강을 사용했습니다. 국유은행의 자금 지원이 직접적으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혜를 통해서 가격을 낮췄고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요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어 시스템이 안전한 척 위장했던 의혹이 있다. 이 제어 시스템 부품이 운송된 중국의 지역을 보니까 중국군의 주요 조선소인 창신 기지에 위치해 있었고 그 ZPMC가 작년에 그래서 25%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얼마 전에 25% 받고 100% 더 할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반발 엄청 세거든요. 굉장히 시급하고 빠르게 바꿔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빠르게 바꿀 때에는 2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든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크레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크레인이라는 소재가 이게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크레인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미국에서는 뭐 항만 크레인에다가 뭐 중국에서 뭐를 심었네 뭐 아니면은 나중에 전쟁 나면은 저 크레인 다 멈추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크레인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일이라고 별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이주 기자가 취재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하여튼 쇠로 만드는 건 우리가 다 잘 만드네. 그렇죠. 크레인도 사실 잘 만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요. 크레인을 안 만든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뛰어간다. 뭐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일부러 제가 그 중국 스파이 작전에 한국의 크레인도 안전할 수 없다 해놓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럼 지금 크레인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아, 지금 제목은 이제 조회수 좀 뽑아보고. 제목은 조회수.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른바 해양 플랜트라는 거를 할 때 그 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해양 플랜트가 뭔가를 좀 찾아보니까 그 공장 만드는 거죠, 공장. 그렇죠. 바다위 발전소 내지는 바다위 공장.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시추설비 같은 거 공장 만드는 건데 그거를 공구리 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쇠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쉽 빌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쉽 빌딩이야. 그러니까 이게 배를 만드는 걸 자꾸 우리가 자동차 만들듯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물 짓는 거지. 제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빌딩이죠. 건설이라고 얘기해요. 건설이지, 건설. 그래서 크레인도 생각해 보니까 쇠로 뭔가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건데 아까 이조 기자 얘기가 우리가 오랫동안 안 했다라는 거는 우린 이미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한번 만들면은 이게 우리 약정 할인 끝나면 새로 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백기가 좀 있었던 거고 그 기간 동안 항만을 열심히 만들어야 했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 왔었던 거고 그래서 크레인 사고는 중국이 잘하죠. 중국이 시장 점유율 거의 70%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유 기업이에요. 국유 기업이면 뭐가 다르냐?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 엄청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우리 빌드업 하지 말고 그냥 시청자분들 안 기다리시게 만드는 회사 어딘지 얘기하고 시작하죠. 그럴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부터 어디부터 가요? 자, 이거부터 보시죠. 그러면 국내 항만 크레인 제조 기업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힘 빠져서 나중에 다 나가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자, 일단 앞으로 제가 얘기하게 될 그 크레인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 크레인 종류 가운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DTQC다. DTQC. 앞으로는 DTQC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DTQC를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거의 현대사모가 거의 독점적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대사모는 현대힘스라고 하는 엔진하는 데죠. 아닙니다. 기자재 하는 데입니다. 기자재. 기자재 하는 데인데 현대힘스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힘스가 이 크레인의 거의 프레임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설치와 이런 것들을 현대사모가 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해갖고 협력해갖고 크레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항만 크레인 누가 만드나?
현대 사모야, 현대 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그 크레인을 만들긴 해요. 근데 항만 크레인 가운데 아까 DTQC라 그랬죠. DTQC. 예, 예. 이거 이전 모델이 STQC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STQC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항만 크레인이고 야드 크레인이라고 해서 이거 잠시 후에 또 보내드릴 텐데 네. 보여드릴 텐데 야드 자세한 크레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네, 예, 예. 야드 크레인 정도는 만들지만 아직까지 DTQC를 만들었던 경험은 없다.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진중공업 옛날 한진중공업, HJ중공업 아직도 업계에서 그냥 한진중공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HJ중공업은 주로 항만 크레인보다는 야드 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항만 크레인 중에 DTQC다. 예. 이 정도 개념만 갖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예. DTQC가 뭔지 그리고 항만 크레인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근데 사실 저희가 주식 추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식 추천도 안 할 뿐더러. 근데 하나 또 이게 아까 답 얘기하고 나면 안 하지 않냐 그랬을 때 네. 주식은 원래 사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사고 나서 공부합니다. 사고 떨어지면 공부해요. 떨어지면 오르면 공부 안 해. 맞아요. 잘 샀네 그리고 공부 안 잘 하고. 샀네 맞아. 예,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항만 크레인은 딱 이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요 항만 크레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이 이렇게 그 연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컨테이너를 이 야드로 야적하기 전에 예. 연안까지 옮기는 이 컨테이너를 우리가 크레인. 이 크레인을 우리가 항만 크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크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지난 5월 16일이었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을 만났는데 예. 이 자리에서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몽준 이사장 아들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미국 무역대표부와 함께 항만 크레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안이긴 한데 저는 딜을 던졌다고 봅니다. 이 그리어라는 분이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5명 꼽으라 그러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들죠. 예, 예. 여기에서 그 우리 입항 수수료 같은 거 예, 예. 그런 것 정했던 게 무역대표부. USTR. 예, 그 무역대표부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근데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딜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항만 크레인 협력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그 바꿔보면 요즘 너네 중국 크레인 때문에 고민 많던데 우리 현대사모에서 만들 수 있거든? 한번 올래? 이 정도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어 대표가 일단 왔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리어 대표가 온 겁니다.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간 게 아니고 그쵸.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쵸. 예. 아쉬운 사람이 왔으니까 네. 이거 사러 왔어요. 이런 느낌. 우리 이것도 있어요. 저 배보러 오셨죠? 크레인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뭐 그런 느낌 같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레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일단 앞서 그 컨테이너에서 지금 여기를 연안이라고 네. 암벽이라고 부르는데 암벽으로 옮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항만 크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선박에서 안벽으로 옮기고 요거 설명까지 같이 볼게요. 선박에서 안벽으로 옮기는 그걸 항만 크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 헷갈리실까봐 제가 단어 다 정리했습니다. 안벽 크레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도 부르고요. 겐트리 크레인이라고도 부르고 STS 크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묶어서 항만 크레인. 네. 종류다. 항만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여러 개의 단어를 쓰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단어 외우기 어려우니까 우리 네. 항만 크레인만 외우고서 그쵸. 누가 어려운 단어 얘기하면 항만 크레인.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 항만 크레인이 제가 아까 STQC가 있고 DTQC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싱글 트롤리 듀얼 트롤리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TQC는 사람이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서 조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만 노동자가 이 위에 올라가셔서 네. 이게 하나씩 옮기셔야 돼요. 수동이에요, 수동. 예, 예. 근데 DTQC는 자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여기 트롤리의 개수가 2개다 해서 듀얼 트롤리이긴 한데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걸 자동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가라딘님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예. 항만 크레인이 아니라 보통 겐틀리 크레인이라 그런다. 예. 그냥 항만 크레인으로 하시죠. 겐틀리 어려운데.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단어 항만 크레인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는 항만도 자동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DTQC를 설치하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다. 다들 이제 이걸로 바꿀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옮겼으면 야드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야드로 뭐가 옮기냐? 그 야드로 옮기는 게 스트래들 캐리어, 야드 트랙터 내지는 자동 이송 장비 AGV라고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아, 걔가 옮겨 다니는 애예요? 얘가 막 다녀요. 그러니까 그 로봇 청소기처럼 막 다니면서 하나씩 크레인 하나씩 들고 야드로 갔다가 뭐 트럭에 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옮겨요. 그게 스트래들 캐리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저도 자율주행 공부할 때 항만이 자율주행을 적용하기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런 것들이 딱 정해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했던 게 저거군요. 이거죠. 스트래들 캐리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안벽까지 옮겼잖아요. 안벽에서 야드로 옮겨야 돼요. 안벽에서 야드라고 하는 게 이쪽 보시죠. 안벽에서 야드로 옮겨야 돼요. 그럼 옮겨갔어요. 옮겨갔고 야드에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냐? 야드 크레인이 그거를 움직인다. 그 야드 크레인을 우리는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도 부르고 야드 크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야드 크레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러버 타이어 RT라고 써 있죠. 타이어 달고 지가 혼자 굴러가는 애. 그거는 이제 RTGC. 그 다음에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레일 마운티드라고 해서 RM이 여기 들어가 있죠. ARM 들어가 있죠. 레일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ARMGC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바퀴에 달렸네요. 요게 러버 타이어. 그다음에 여기 레일이 깔려서 레일 따라 다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ARMGC. 그 정도로 나뉘고 있다. 크레인 종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은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요거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바꿔야 되냐면 일단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암살자님이 그래서 뭐 사요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라는 건 아니지만 저거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저기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1년에 화면 보여주시면 FBI가 볼티모어 항구를 급습을 합니다. 그 항구에 뭐가 있었는지 보니까 아까 그 ZPMC라고 하는 중국의 국영 항만 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의 ZPMC 크레인이 들어왔는데 배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그걸 갑자기 들어가서 검사를 해보니 정보 수집 장치가 발견됐더라 라고 하는 게 2021년에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보 수집 장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른바 셀룰러 모듈이라고 해서 원격 모듈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달려있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 미국 하원 중국 특위와 그 다음에 국토안보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1년 동안 조사를 해보고 나서 결과를 발표한 게 안보위원장이 백도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셀룰러 모뎀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수입을 하거나 할 때는 디자인 스펙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그 적혀 있지 않은 건 못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적혀 있는 모듈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설치했네?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뎀이라는 거는 정보를 어딘가로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상한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미공개 정보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다가 미국의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실적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를 창고 앞에서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럭이 한 대, 두 대, 세 대 내고 대충 이만큼이 팔렸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실적을 전망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 기업에서. 그랬더니 중간중간 빈 트럭을 꼈어요. 헷갈리라고. 그랬더니 타이어가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를 보고서 세는 거야. 그래갖고 실적을 예측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중에 항만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몇 개 나가는지 요거를 또 세요. 그래가지고 수출이 이만큼 됐구나 이거를 또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저런 크레인의 그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 뭐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차피 그 컨테이너마다 다 뭐 들어있는지는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꼭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 투자할 수 있네? 그치. 우리 진핑이 형 요새 좀 돈 없다며. 빚도 많고. 네. 혹시 미국 주식에 진핑이 형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GIN에 가입하시면. 근데 예. 투자라는 거는 뭐 사실 정보를 습득해서 저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투자의 수익률로 받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는데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물류의 그 정보를 누군가 다 알게 됐을 때 예. 사실 미국에서 곰인형이 몇 개 들어갔는지 예. 아니면 뭐 인형이 몇 개 나왔는지 이거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항만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기가 몇 개 나갔는지 총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미사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드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 세계 글로벌 크레인 시장의 70%를 중국의 국영 기업인 ZPMC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 STS 크레인 중에 항만 크레인이죠. 예. 항만 크레인 중에 점유율이 80%더라. 와. 이거는 물류의 80%를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뽑아내고 있다면. 뽑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은 아니에요. 좀 오래전 일인데 2017년에 ZPMC가 국유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홍보를 한번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저희는 이게 자동화에 대한 그 홍보였던 것 같아. 예. 상하이 본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레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망가지면 저희가 바로 가서 고쳐드릴게요. 그쵸?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예. 라고 하는 걸 홍보한 거죠. 잠깐만. 이게 홍보할 땐 좋은데 야, ZPMC는 중국 국유 기업인데 그럼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크레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홈 IoT를 다 설치해갖고 네. 뭐 TV든 세탁기든 뭐 건조기든 망가지면은 네. 자기들이 다 알아서 미리 알아서 고쳐준대. 네. 근데 그거 모니터링을 중국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야, 이거 크레인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크레인 도입 금지 및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국 하원 중국 특위, 그다음에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한 200여 대의 ZPMC 크레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그 결과의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중국은 미국 해양 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레인뿐만 아니라 항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예. 중국이 미국의 해양 산업이니까 크레인에 어떻게 투자했고 그다음에 항만에 어떻게 투자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짝 보면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ZPMC는 아까 항만 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유 기업, 중국의 국유 기업. 일단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철강을 사용했습니다. 국유 기업이라는 것 상관없이 일단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했고요. 보조금이 지급된 철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가가 엄청 낮아지겠죠. 그리고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국유 은행의 자금 지원이 직접적으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도 있었을 거고요. 국유 기업에서 우대 대출 금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유 펀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지가 좀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썼던 겁니다. 보조금을 직접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WTO 위반이 돼요. 그래가지고 국유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좀 싸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비관세 장벽이죠. 네,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아유 고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러 깎아주는 거. 그것도 비관세 장벽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좀 절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GPMC에서 많이 써먹었다라는 거네요. 이게 하원 특위에서 조사 결과로 나왔다. 제가 그 내용을 그 원문을 다 이제 번역해서 보고 정리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특혜를 통해서 가격을 낮췄고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기업 혼자서 이거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어 시스템이 안전한 척 위장했던 의혹이 있다. 라고 여기에 나오는 뭐냐면 크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철골 구조물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철골 구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크레인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OS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죠. 예, 예. 근데 그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썼냐면 ABB 스위스 기업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일본의 TMEIC, 그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예. 이런 기업들의 제어 시스템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홍보할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철골 구조물은 중국 거를 사서 싸게 쓰지만 예. 제어 시스템은 독일, 일본 그리고 스위스 제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계의 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안전하죠? 예.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들 부품, 제어 시스템 부품이 있겠죠? 이 제어 시스템 부품이 운송된 중국의 지역을 보니까 중국군의 주요 조선소인 장난조선소 근처에 창신 기지에 위치해 있었고 왜 굳이 중국군의 그 항만을 그 조선을 그 선박을 만드는 중국군 조선소 옆에 있는 창신 기지에다가 굳이 이걸 넣어놨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재고 한 18개월 정도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 근데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크레인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라고 물어보니까 대략 4개월 정도면 크레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금방 만드네. 금방 만드는데 예, 예. 왜 굳이 18개월이나 그 안에 넣어놓고 너희 그 속에서 뭐 했어? 뭐 했지? 물론 뭐 아무 짓도 안 했겠죠. 재고였겠죠. 재고였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 군대를 이제 창고로 쓰는 거지. 그죠? 창고로 썼고 예. 야, 나중에 만들 것까지 우리가 그냥 재고로 혹시 모르니까 18개월 어치를 우리가 쌓아놓은 거야라고 하지만 불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쿠팡이야. 사서 창고에 쟁여놓고 파는 거야. 그런 거. 불충한 사람들은 너희 18개월 동안 뭐 조작했니? 뭐 심었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의혹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 결과 보고서는 단순히 크레인만의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해양 산업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크레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꼭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항만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내 항만 5개의 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더라. 우리 또 마음 아픈 이름이 있군요. 네, 롱비치. 롱비치 항. 걔는 한진해운 거였는데. 저걸 정말 싸게 팔았죠. 그리고 네. LA 항, LA 양. 시애틀 항, 휴스턴 항, 마이애미 항. 요런 항구들, 요 5개 항구, 여기가 2개입니다. 5개 항구를 지금 중국이 지분을 적게는 뭐 소수 지분이기도 하지만 많게는 절반 이상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냐면 중국이 한 번은 미국의 항구를 꿀꺽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2012년에 홍콩에 한 선사가 있었어요. 예. 오리엔트 오버시즈 컨테이너 라인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선사죠. 예. 컨테이너 선사가 이것도 롱비치항입니다. 예. 롱비치항을 46억 달러에 4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 5년 뒤인 2017년에 중국 국유기업 코스코 있죠. 예. 해운사가 그 홍콩 소재의 컨테이너 선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지 세웠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중국 국유기업이 미국 주요 항만 중 하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미국의 우려가 생겼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니네 못 사. 그래서 2019년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적합한 3자에게 팔아라 라고 결정이 나서 맥쿼리 인프라가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그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제로 꿀꺽할 수도 있었어요. 돈 내고 산 거니까 꿀꺽은 아닌데.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맥쿼리는 일단 호주계 펀드니까. 네네. 물론 거기에 또 LP가 어딘지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GP 운용사가 호주계니까 네. 어쨌든 그나마 중국 국영으로 넘어가는 일까지 발생하진 않았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그 크레인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분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딱 2024년 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항구에 있는 중국산 크레인 교체를 해라.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예산 200억 달러를 투자할게. 라는 행정명령의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체하게 됐을 때는 어느 회사의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느냐? 이건 여기에는 사실 한국이 먼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크레인 사업이 강한 나라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앞으로 해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의 크레인 시장 점유율은 요거 다음 한번 보시죠. 아까 전 세계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30%를 사실 유럽과 일본, 한국이 좀 나눠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유럽의 독일 리페르, 그다음에 핀란드의 코네크레인, 일본은 사실 일본이 조금 애매한데 미쓰이 그룹이긴 한데요.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게 파세코라고 해서, 그러면 저기잖아, 그 창문형 에어컨 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이 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크레인을 바꿔야 되는데 어딜 선택할까를 보면 미쓰이 그룹, 일본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산 공장은 일본 걸 생산했고, 사실 이게 그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신항만을 막 열심히 만듭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 글로벌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무역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때잖아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물동량 늘어나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은 WTO 가입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날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에도 신항만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크레인이 발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크레인을 수주를 해서 지었지만, 이게 딱 그 신항만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딱히 누가 크레인 주문을 안 하네. 그렇죠. 인프라 사업이 원래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 나라가 성장할 때 한참 지을 때는 발전을 하는데 다 짓고 나면은 그거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약정 할인 2년 지나면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럼 또 그 다음 교체 수요가 생기려 그러면 3, 40년은 걸리는데 그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2003년까지만 해도 8.1%였었어요. 적지 않죠. 근데 진짜 신항만 주문 다 끝나고 나니까 주문 받을 데가 없네라고 해서 2008년도에 3.9%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또 지역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막 신항만 만들자고 뭐 그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군요. 그게 물동량도 맞긴 맞는데 이런 것도 하면 또 신항만을 또 줘야 그래야 지역 일자리가 생기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이런 데도 일감이 생기잖아요. 크레인도 만들고 뭐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되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글로벌 크레인 시장에서 사실상 좀 거의 점유율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점유율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찰나에 한 2008년부터 그 ZPMC라고 하는 중국 국영 기업이 엄청나게 물량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21년에 처음으로 FBI에서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에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근데 전 세계의 70%가 중국 크레인이면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2023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사실 국가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표 보여주시면, 그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주요 항구 10곳 크레인 800여 개 가운데 52.8%가 우리도 중국 제품이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레인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은 있었지만 결국 뭐 그 다음 내용은 없긴 하거든요. 없긴 한데, 근데 뭐 사실 저 주장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또 이제 한국 크레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죠. 야, 우리도 중국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게 근데 그래도 바꿔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항만이 노후화되고 자동화가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자동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2023년 1월에 이미 이 내용이 있기, 2023년 1월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국유화를 하자, 그리고 이 크레인 같은 거를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육성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 보시면 이건 2023년에 1월에
해양수산부가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내세웠던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국내 점유율을 자동화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의 국내 점유율을 2026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2031년까지 90%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산업 규모를 거의 3.9조 원까지 2021년에 5천억 원 정도인 규모를 3.9조 원까지 8배로 끌어올린다라고 예. 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게 되게 복합적인 건데 네. 그 예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 항만 허브, 네. 물류 허브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싱가포르 다음에 이제 한국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물류허브 만들자. 동아시아 물류 허브 만들자. 네. 그러려면은 배가 들어왔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스마트화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북극 항로 얘기 나오는 그렇죠. 거죠. 북극 항로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에 맞아요. 부산이 주인공이다. 네, 거기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제일 좋은 자리다. 네. 그리고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옆에 창원 이런 데 기자재 업체도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산업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 약간 일본 영어로 뭐 골로가 일본어 아니냐 이걸로 채팅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일본어로 이게 아다리가 맞는 거지. 골로가 뭐예요? 아니 그 파세코 네. 아다리가 맞는다고. 네. 이런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예. 근데 이게 그 사실 중국 크레인을 한국 크레인으로 바꿔야 된다. 바꿔라.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화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DTQC가 되는 거고. 근데 바꾸라고 한다고 터미널 운영사나 아니면 부산 항만공사나 인천 항만공사나 돈이 없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고객을 만들어 줄게. 저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진공에서 금융 지원을 좀 도와줄게. 예. 라고 하는 방안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크레인을 만드는 쪽은 또 만들려면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객들이 바로 이 항만 운영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까지도 이게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계획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데 2020년까지 이 3단 그러니까 컨테이너 부두 현대사무에서 만들고 2026년, 2030년, 2034년까지 우리가 DTQC를 몇 개를 발주할 테니 그거 누가 만들지 정하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미리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육성 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꽤 긴 한 10년 넘는 공백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서 크레인을 안 만들었던 그 공백기를 여기서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우리도 한번 해외에서 한번 힘을 써보자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거 보면은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에도 관심이 많고 자본시장에도 관심이 많고 저희는 또 산업을 주로 보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2026년에 12개가 발주가 나온다라는 것이 일단 계획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는가? 난 이게 항상 궁금했어. 네. 이게 진짜로 이게 딱 그 발주가 나오면 그때 이후에 오르는지 네. 아니면 그때 왜냐면 이게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나오기 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라서 아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거 발주하게 되면 이것저것 그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신청도 해야 되고 신청하려면은 기자재 업체들한테 야 그거 좀 확보 좀 해봐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네. 원래 산업적으로 그래. 그러면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일까? 그럼 이게 26년이면은 우리 올해 말부터 움직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딱 6개월 치죠 우리. 그러니까 6개월. 이게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정해진 미래거든요. 네. 나올 호재야. 나올 호재죠. 근데 나올 호재인데 그 호재가 나올 걸 알아. 그렇죠. 근데 이 호재가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가? 네. 저는 이거 항상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보시면 2034년까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부산신항에서 77개가 주문이 들어올 거고요. 예. 광양항하고 인천신항은 2025년까지 몇 개입니까? 14개가 추가되니까 총 합쳐서 91개가 나올 거예요. 저봐 인천신항도 지금 6개인데 25년 발주니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어딘지도 지금 수주처가 안 정해져 있다는 거라 저것도 어떻게 사업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대략 겁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크레인이 이걸 뭐 그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크레인 가격 얼마인지. 아 삼호중공업 비상장이구나. 아니에요. 현대사모는 비상장이죠. 예. 현대사모는 비상장이죠. 현대사모는 비상장이고 한국조선에 있죠.
한국조선에 있을 거예요. 이게 네네. 삼호중공업을 또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동시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고 동시상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호중공업 상장이 좀 미뤄져 있어가지고 한국조선 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힘스 상장돼 있고 HJ중공업 상장돼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상장돼 있고 그렇게. 근데 그 대략 200억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기당. 그러면 지금 보면 90 곱하면 이제 매출 얼마 나올지까지. 그렇죠. 대략은 계산이 돼. 근데 이건 일단 우리나라고. 이건 정해진 미래 우리나라고. 사실 우리는 미국까지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미국까지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그리워 왔잖아. 네? 그리워 왔잖아. 그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조선하고 패키지로 묶으면 좀 승산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선하고 패키지로 왜냐하면 크레인이라고 하는 게 물론 컨테이너 옮기는 것도 있지만 조선에서 이제 쉽 빌딩을 하는데 블록별로 만들어서 그 옮기고 하는데도 크레인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조선과 크레인을 약간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이 만약에 크레인을 패키지로 한다, 딜친다 하면은 좀 승산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미국에다 샀으니까 거기다 짓는 크레인을 넣어야 되니까 거기다 일자리 창출해 줄게. 대신 항만 크레인도 우리 것도 우리 사고 거 뭐 배도 좀 우리 거 사면서 그거랑 다 패키지 맞춰서 해드릴게요. 고객님. 뭐 그거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금님이 얘기하셨어. 앞권에서 언급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간다고. 우리가 맞긴 맞아요. 산업은 진짜 잘 봐요. 근데 오래 걸려. 언제 가는지 몰라. 오래 걸리고 언제 가는지 모르고. 근데 그 작년에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었냐면 STQC에서 DTQC로 바꾼다고 크레인 자동화한다고 했던 항만 파업이었었어요. 그렇죠. 항만 노동자들이 줄죠, 일자리가. STQ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인 위에 올라가셔서 그 근로자가 직접 조종해야 되는 거. 근데 DTQC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근로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항만 노동자 노조를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한 게 아금님이 서우전기가 크레인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거 서우전기 그 주가 많이 올라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주가 많이 올라서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죠. 바꾸는 거 좋죠. 안보 위해서 바꿔야죠. 그 돈 누가 내는데? 특히 미국에 있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들. 그 돈 누가 낼 건데요? 그 돈에 대한 그거 없이는 강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 지원 사업 있지 않아요? 그게 아까 그 행정명령으로 2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지금 그 ZPMC가 작년에 그래서 25%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25% 관세에 100% 더 25% 받고 100% 더 할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반발 엄청 세거든요. 이게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그 200억 달러 정도의 그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터미널 운영사들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비용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설득 가능한 거면 야 우리 뭐 200억 달러 이제 비용 나올 거니까 바꿀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빠르게 바꿔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빠르게 바꿀 때는 2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든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근데 원래 이 바닥이 한번 지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작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같은 것도 한번 친환경 선박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규제도 미뤄. 규제를 정해놨는데 다 반대해가지고 그냥 미뤄. 느려. 원래 배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의사결정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맞아요. 배 한 번 만들면 30년 타야 되는 거고 심지어 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데 결국은 이주호 기자 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인데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은 정해졌죠. 그럼 이제 와서 가다가 그러면 지금 디지털로 다 바뀌고 있는데 결국 의사결정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수동으로 한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돼요. 가는 방향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해양 크레인 같은 경우도 꽤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산업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한번 바꿀 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때 이거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을 배제한 항만 인프라 개선에 대해 어떤 초입
뭐 언제 본격화될지는 아까 이조 기자 얘기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크레인을 바꾸는 항만 인프라 개선의 글로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조 기자가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냐라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있기도 했었고 네. 이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